여러분 덕분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할 일 다 할 수 있었고.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전고검검사를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검사. 김병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마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검찰 잘한다! 검찰 잘한다!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매주 찾아뵙게 되어서 저는 한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힘들어요. 이 주제가 너무 심각한 주제들을 매주 다루다 보니 제가 일주일 내내 이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잠깐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온 주제는 윤석열 연구입니다. 지난번에 진중권 연구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게 이렇게 연구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연구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고 그냥 이 사람들 참 연구 대상이네 이렇게 그 일상적인 어법으로 쓸 때 그 정도 연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오프닝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2017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초겨울에 1월, 2월에 계속 강남에 이렇게 다니면서 특검에 저항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특검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또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윤석열 뭐 반대 이런 시위를 다니던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중에 한 분이 나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찍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동에서 거의 매일 데모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왜 바뀌셨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반 그 사람들이 다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이걸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임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윤석열 연구 그리고 부재는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얘기들의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제작 감독님이 늘 챙기듯이 역시 후원 부탁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화면 봐주세요. 저희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색깔마다 돈이 좀 다른데 하나 골라주시고요. 거기 골드 버튼은 따로 이렇게 방을 만들어서 오픈 채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답니다. 여러분들께서 VON 뉴스에 아주 열렬 팬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때는 완전히 공적이었어요. 적어도 우파 태극기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환호의 대상이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는 기술자다. 특히 수사 기술자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검찰 조직을 매우 사랑하는 기술자다. 검찰 조직,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지금 현 정권과 대체로 좌파들은 검찰 개혁이라는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쓰는데 이 검찰을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2,000명 이상이 되는 검사를 전부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와 경찰 간에 뭐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도 인식이 되는데 이 지금 한국의 검찰 개혁 이슈는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검사 전체가 아니고요. 검찰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정한 조직이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있는데 한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그리고 자천된 검사들이거든요. 뭐 신자용 검사, 그때 최순실 3족을 멸한다. 뭐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고형곤 검사, 태블릿 PC 관련된 검사로 알려져 있고 뭐 그 밖에도 뭐 한동훈, 양석조, 김창진, 이복현 등등 윤석열 사단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그 팀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사단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윤석열은 누구인가, 윤석열 문제는 무엇인가, 검찰 개혁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현재로서는 한국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어려운 그런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1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작이 되는 그 서론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빨리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 개혁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검찰과 경찰, 뭐 수사권과 뭐 기소권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대부분이 겉으로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갈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수사 거의 다 경찰이 하고 있어요. 수사 거의 경찰이 하고 있고 98%가 다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뭐 지휘권이라는 것도 뭐 경찰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미 그런 차원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인가? 기소라는 것은 법정에 넣을 것인가? 보낼 것인가? 이거 법원에서 이 사람 좀 벌 좀 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던져줄 것인가? 이 법적인 해석을 가하는 그런 기소를 하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군림한다? 이미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에는 검찰이 상당히 약화됐죠. 검찰이 전통적으로 매우 강한 조직은 맞는데 검찰이 그렇게 강할 때는 사법고시가 아주 어려울 때 얘기죠. 요즘이 연변이라고 하는데 연변도 예전에 뭐 100명일 때, 200명일 때, 300명일 때 200명은 없나요? 그때랑 뭐 2000명 뽑을 때랑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로스쿨을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사가 한국 사회에서 아주 특수 엘리트로서 영감님 뭐 그러면서 그 자체로 검사가 되는 순간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던 그런 시대하고는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검찰 조직도 기능적인 조직으로 점점 변해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이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검찰 개혁의 문제의 핵심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 내부에 있는 미국의 FBI 같은 조직 또는 미국의 CIA 같은 조직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강범위하게 검찰과 뭐 경찰이 서로 다툰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아주 특수한 수사기관이 사실상 존재했다. 예전에 대검 중수부 같은 거죠.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대검 중수부, 특수부, 그리고 공안부 이런 존재들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FBI 예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FBI는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입니다. 연방수사국. 말 그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이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이자 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 범죄 수사와 미국 내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08년에 발족되었고 그리고 35년에 FBI로 개칭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FBI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미국은 주들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50개 주가 경찰 조직이 다 좀 각각 달라요. 지금도 아직도 보안관 비슷한 그런 시스템, 뭐 주민들이 뽑는 이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각 주마다 경찰 조직은 다 조금씩 다르고 경찰이 하는 기본 업무는 평화를 유지하는,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이 자기 주의 문제를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끼리의 뭐 몇 주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그런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주끼리의 문제 말고도 대형 범죄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BI는 지금 문제가 주끼리의 어떤 그런 주 간에 있는 사건을 다루는 그런 문제보다는 미국 FBI는 대형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심각한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테러, 정보 공작, 간첩 행위, 사이버 기반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 공공부패, 시민권 보호, 국제 및 국내 범죄 조직 및 범죄 기업, 중요 화이트 칼라 범죄, 중대 폭력 범죄 이런 대형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 미국에 있는 거죠. 법무부 산하에.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에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CIA는 어떻습니까? CIA. 미국의 CI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의 정보 부처 중 하나로서 외국 정부, 기업, 사이버 공간 등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에 보고한다. 뭐 대통령한테도 주로 보고를 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한국에 그동안 있어 왔던 검찰 내 조직이
검찰 공안부죠, 공안부. 우리나라 공안부가 미국 CIA와 다르게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는 그 외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담당하지만 국정원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은 수사권은 갖고 있지만 역시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지금 이 정권이 검찰개혁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검경 수사권 조율 뭐 이런 것보다는 검찰 내에 있는 미국의 FBI 같고 CIA 같은 강력한 수사기관을 요리하려고 하는 데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검찰 특수부, 제가 이제 FBI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 수사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주 작게 만들었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그리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준하는 중요 범죄,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예전에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였는데 검찰총장의 권한을 완전히 거의 뭐 없애버린 거죠.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공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공안부 폐지는 더 빨리 작년 8월에 이미 시작됐는데 이름도 공안이라고 안 해요. 공공수사사건 이렇게 불러요. 예전에 대검 공안부 기획관이 했던 업무 중에서 공안 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 유인물 분석, 남북 교류 협력 사건 수사, 이런 것들 이제 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특히 이 정부가 말하는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겉으로는 마치 검찰하고 경찰하고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핵심은 검찰 내에 있는 이 국가의, 한국의 근간이 되는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할 때 가장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최근에는 예를 드는 것이 유성 간첩 사건입니다. 공안부 폐지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계속 다루는 것이 그 유성 간첩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성 사건은 겉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문제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그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에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의 내막을 좀 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유성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유성 사건의 핵심은 유성이라는 사람이 탈북자가 아닌데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데 한국에서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탈북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하교거든요. 말하자면 북한에 하교라는 집단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지만은 북한 내에 있는 하교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죠.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누립니다. 북한 뭐 화교라고 해서 특별히 잘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탈북자 친구가 그 하교 여성이랑 연애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말을 똑같이 쓰고 외모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국에서 온 화교들은 북한 내에서도 좀 특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유성 씨는 바로 이 화교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화교이고 그래서 화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끔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취직을 했기 때문에 탈북자 신분으로 가짜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에도 친척 방문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유성 사건이 문제적인 것은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 하교고 또 탈북자를 사칭한 존재고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탈북자로 사칭을 해도 표가 나지 않고 막상 수사를 할 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현실적인 한계 같은 것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이 조작을 했다거나 국정원이 조작을 했다거나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어떤 탈북자가 위증을 했거나 이런 그 수사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유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검찰에서 일부러 조작을 했다? 국정원이 일부러 조작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는데 적성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같은 탈북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위가 탈북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이 사람한테 어떤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할까? 분명히 한국에 와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탈북자를 사칭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친척 방문으로 빌미로 해서 또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기도 했고, 만약 이런 문제라면 간첩으로 보이죠. 수사할 수 있어요. 조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애매한 사람을 하나 조작한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성 씨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그 거물 간첩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유성 씨가 탈북자를 사칭한 데서 빚어진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아주 복잡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좌파들이 이 문제를 계속 국정원과 검찰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5년간 원칙대로 법대로 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검찰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조작, 공안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안 사건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유성 씨 얘기를 하는 것, 저는 이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 씨 스스로도 반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북한에서 탈북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 와서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생긴 문제를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사용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공안 문제는 북한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 그 블랙 요원이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건 참 너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공안부 자체를 폐지하고 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데 이런 사건이 사용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좌파들이 검찰을 개혁할 때 아주 흔히 예를 드는 사건이 정현주 KBS 사장 사건입니다. 한겨레 기자를 했다가 KBS 사장이 됐죠. 이분은 스캔들이 있습니다. 평양 정부의 변호인이 되겠다. 이런 발언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현주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계속 KBS 사장으로 있는 것이 통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체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KBS 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 검찰에서 특수부를 없애고 공안부를 없애기 위해서 주로 예를 드는 것이 이런 사건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최소한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말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하나도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국정농단 특별법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저는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들면서 바로 사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국정농단이라는 범죄에 의해서 단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얘기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미국 헌법은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건 방지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Bill of Attainder, 사건 박탈 방지법, Bill of Attaid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바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임을 선언하고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 이런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맞지 않다. 미국 연방헌법은 벌써 수세기 전에 이런 원칙을 확립을 했고, 우리나라 지금 87년 헌법도 사실 이 원칙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적법 절차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박탈법에 해당되는 최소한 국정재판, 국정농단,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법전에 있습니까? 한국 법전에 국정농단 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형 법정주의 원칙에 확실히 위배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게 바로 제형 법정주의입니다. No penalty without law.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이 범죄의 개념도 정립되지 않고 범죄 요소도 확립되지 않았는데 바로 특별검사 만들어서 처벌을 했거든요. 수사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종신형에 처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사건 박탈, 개인의 권리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 사건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잠깐 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이 윤석열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존재하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갖고 있다.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빨갱이 정부다, 빨갱이 정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빨갱이의 어원이 뭡니까? 파르티잔이죠, 파르티잔. 여러분, 영국 그 캠브리지 사전에 나오는 이 파르티잔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원칙에 아주 열정을 보이는 것, 아주 strongly supporting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 편을 확실히 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당파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계급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들어있는 당파적 성향,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각 계급의 입장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니며 당파적으로 대립한다. 여러분, 저는 이 윤석열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당파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
체험 중이거든요. 공산주의, 주체사상, 주사파 통치를 체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이 무슨 주사파 통치냐? 여러분, 주사파 통치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 편, 내 편이 확실하다. 어느 한쪽은 죽여야 된다. 적폐다. 반동이다. 종파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국가 이념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아주 헌법으로. 그게 여러분 종파. 북한 종파굴이 뭡니까?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종파는 같이 살 수도 없어. 지금 북한식으로 말하면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 세력은 다 종파예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얼마나 분명합니까? 저는 이 정권에 의해서는 국민 취급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정가훈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이게 감옥에 갈 일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갈 일, 전 세계에 예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어디가 그럴까? 정말 북한이나 그러겠죠. 중국이나 그러겠죠. 함부로 감옥 안 넣게 되어 있습니다.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체의 자유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면은 구속 안 시킨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 범죄자도 뭐 이렇게 돈을 넣으면 보석금 같은 거 넣으면 집에서 좀 살면서 재판받게 하거나 이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한입된데 요즘 다 무너졌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 금지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이번에 그 정가훈 목사님 구속할 때는 도주 위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가훈 목사님은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이 어떤 특수한 세력에 의해서 법치와 적법 질체가 완전히 이렇게 희전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고의 수혜를 누린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기술자, 좋은 수사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자란 말은 정말 기술자는 뜻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겁니다. 가령 뭐 각 부서마다 좀 기술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 그 분야에서 프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재정이나 기획, 예산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도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요. 외교에도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외교부가 기술자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나 이 검찰에도 당연히 기술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정교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념이나 권력 현상, 정치 현상에 민감한 사람보다는 기술자형 관료가 맞거든요. 근데 이 기술자형 관료를 스타덤에 올린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죠. 국정농단 특별법이라는 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치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이 검사들의 권한을 무한대로 확장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한 헌법 84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84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수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데 수사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기소도 받았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 당시에는 기소까지는 안 했나요? 어쨌든 수사는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84조를 통해서 보호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기권해버렸어요. 웨이브해버렸어요. 이 사건이 검찰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사건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84조 웨이버의 그 영향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나중에 이 문제는 따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헌법 84조라는 게 기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권한다고 해서 정말로 검찰이 소출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헌법 84조 웨이버가 엄청난 결과를 냈습니다. 그것이 검찰을 정말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기술자 윤석열을 국정농단 특별법과 헌법 84조 기권, 이 두 사건이 어쩌면 한국에서 제일 강력한 권력자로 만들어놨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태를 예상을 했나? 중간 결론을 미리 저는 내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존재, 말하자면 검찰 내에 있는 FBI 같은 특수부의 대가급 수사 전문가가 국정농단 특별법과 헌법 84조 기권을 통해서 권력자가 되었고, 또 그 수사를 통해서 현재 권력에 의해서 칭찬받고, 또 이 국정농단 수사를 계속 마무리하라고 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늘 뭐 전문가시니까, 수사 전문가니까요, 기술자니까 해 오던 대로 현실 권력에 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저러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투명하게 알고 있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현재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 그리고 문재인 추미애 이 두 조 간에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이 이전 투구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제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